이제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이제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며느리도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전화를 안 받고 이제 전화기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는 원무과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누워있는 이제 진영 씨를 찾는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와서 진영 씨는 아기한테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봤더니 어머니 전화 왔으니까 받아라 라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그 어머님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 아이템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추석에 관련된 영화와 책을 소개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어떤 영화와 책을 갖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신바님, 오늘 소개할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사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긴 명절 추석에 함께 보면 좋을 영화를 추천하려고 엄청 고민을 했는데 뭔가 가족 영화, 뭔가 따뜻함 뭐 이런 혹은 뭐 그렇죠. 코믹 뭐 이런 영화를 고민을 했는데 아니군요. 네, 아니죠. 코로나 이후 이제 조금 명절에 대한 의식, 뭐 허례허식 같은 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명절이면 끊이지 않고 들리는 이야기, 명절이면 늘 불거지는 며느리와 고부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B급 며느리입니다. B급 며느리. 네, 이름부터 벌써 매운맛인데 지난번 명절 때 큰엄마의 미친 봉고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 영화도 굉장히 매운맛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B급 며느리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요. 이 영화의 감독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의 고부 갈등을 이제 주제로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갈등을 찍었고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이자 그 아들인 감독이 촬영을 하면서 영화 속에서 직접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며느리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시어머니랑 한바탕 한 바람에 명절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대전에 내려가서 우리 진영이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줘서 추석엔 안 갔어요. 그래서 완벽한 추석을 보냈어요 라고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장면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동네 아줌마들이 명절에 손주는 왜 안 오냐고 물으면 사고가 나서 못 온다. 아들 부부가 외국에 나가서 못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 라고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남편이 한 말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라 이 영화의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사실 단순히 명절을 이제 가지 않는 것 외에도 며느리는 그 이제 많은 부분을 결혼 전부터 어머님과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결혼 나옵니다. 전부터? 네, 정말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어머님이랑 자기 남편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양이를 키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이후에 이제 그 며느리의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고양이 있으면 결혼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동안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 며느리는 어떻게 제가 책임질 생각하고 데려온 동물인데 없애냐 이거를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다가 내가 보낼 곳까지 찾아주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전화를 끊었던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직장으로 전화했다고요? 네, 직장으로.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이제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며느리도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전화를 안 받고 이제 전화기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는 원무과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누워있는 이제 진영 씨를 찾는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와서 진영 씨는 아기한테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봤더니 어머니 전화 왔으니까 받아라 라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그 어머님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이제 서로 보지 않기로 하고 아이만 이제 잠시 남편을 통해 보여주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뭔가 엄청 순탄케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만 보내서 시어머님만 만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며느리가 집에서 아이한테 이제 보냈던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옷이 꼭 집에 올 때는 어머님이 산 옷으로 갈아입혀져서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니까 뭔가 젖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늘 뭔가 옷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건 마치 며느리가 느끼기에 너의 뭔가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다. 시그널인가?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신경 쓰이고 이렇다 보니까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 사이는 사실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약간의 신경전, 그 불편함이 계속 된다는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네. 뭐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될 남편이자 이 아들, 그렇죠? 네.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이제 아내한테는 남편인데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남편은 따로 뭐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아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복장이 터지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포인트가 남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복장이 끌어오르냐면 이를테면 영화를 찍잖아요. 근데 독립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막 많이 벌지는 못했겠죠. 남편이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인 거죠? 네, 감독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신뢰가 있지 않아요. 이 친구가 내 아들이 재구실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소득이 없으니까 남몰래 사채도 한번 쓴 적이 있었었나 남편이? 봐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그 촬영하러 온 촬영 스태프한테 요즘 내 아들 잘 지내고 있냐? 요즘은 사채 안 쓰고 잘 지내면 이렇게 묻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모님도 아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어떤 남편으로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아내한테 휘둘려서 하는 그런 남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갈등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쨌든 요 앞에 상황만 좀 편안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를테면 아내가 엄청 큰 마음을 먹고 시아버지를 이제 집으로 생신 파티를 해주겠다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요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전화가 와서 그 이제 며느리의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부상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 생신상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그러면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를 대신해서 아들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셨고 이렇다 보니까 오늘 좀 저녁 식사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뭐 선물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는 또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이제 못 맞이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경황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라도 데리고 가서 그 만나서 이제 선물만 전해주고 오든지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아내도 이제 나름 배려를 한답시고 저녁은 못 차려주더라도 그러면 남편이 가서 선물만 잽싸게 주고 아이 그냥 잠깐 보여주고 얼굴 보여주고 이제 빨리 우리 이동해야 되니까 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밥 먹으러 가라고 했다고 또 밥을 먹고 오고 근데 그 와중에 밥 먹으면 밥 먹는다고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전화도 없고 연락도 아내는? 없으니까. 그랬구나.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장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신바님이 화난 것 같은데. 네, 보면은 너무 화가 나서 어쩜 저렇게 상황 정리를 못할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영화 속 장면을 보면 이제 어머님한테도 이제 아들이 한 소리를 듣고 아내한테도 한 소리를 듣고 이 장면이 계속 교차 편집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대전과 서울을 운전해서 가는 이제 남편의 모습이 점점 이제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이게 왜 이렇게 어른답게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좀 약간 무능해 보일 수 있겠네요. 이제 부부간의 갈등 안에서는.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갈등만 이어집니까? 어떻게 뭐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만 더 계속 크게 만드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나 더 이상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남편과 싸우고 또 어머님과 싸우고 자신은 무언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게 어느 하나 해결된 거 없이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신은 더 이상 쭈그러지고 싶지 않다. 그런 쭈그러지는 모습을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이제 결혼 전 행복하고 막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며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것을 보면서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신도 속상하다면서 울면서 사과를 같이 울어요. 같이 우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이 갈등의 고비는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 이 갈등은 그들의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집에 가자고 하니까 하도 이제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기는 집에 가기 싫다고 어린이집에서 울면서 가기 싫었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둘이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엄마 아빠 그만 좀 싸워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아기가 그걸 아는 거네. 네, 이제 그 분위기나 톤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갈등이 사실 이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까지 이렇게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청년님은 고부간의 갈등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직 뭐 신혼이긴 하지만 없습니다. 없군요. 네, 없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시는데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꿀팁 같은 거 없어요 혹시? 꿀팁 생겼을 때? 있습니다. 네, 뭐예요? 일단 스스로를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괜찮을 것인가? 자기 판단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청님 저번에 어떤 얘기 했다가 저도 혼났잖아요. 주변의 말을 잘 경청하면 됩니다. 선배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선배들의 말을 잘 들어보라는 이 청년님의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뭐 영화 얘기로 돌아가자면 뭐 계속 파국으로 치닫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해결을 못하니까 둘 중 하나는 이제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해결책을 들고 옵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군요. 네, 현명한 자가 해결을 합니다. 네. 며느리로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화해의 제스처로 자신이 만든 뭔가 도자기 같은 거 보내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뭐 이제 김치 같은 것도 보내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버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은 써보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님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제 뭔가 잘 보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며느리가 이제 이런 갈등과 냉전 기간을 끝낸 후 아이와 남편과 함께 이제 시댁을 방문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 지어지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시부모님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그분이 정말 착하신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주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를테면 명절이나 이제 밥을 먹을 때 팔다리 멀쩡한 어른들이 4명이나 앉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뭔가 같이 분담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남자라고 가만히 있고 여자라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누가 했냐 안 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스운 일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듣기도 그렇잖아요.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다 밥 먹을 줄 알고 다 차려 먹을 줄 있는 어른 4명이 앉아있는데 그거를 이제 며느리냐 어머니냐 누가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게 정말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 안에 있는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역학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은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죠. 이를테면 그 안에서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관계가 있을 거고 또 부모님과 남편과의 관계가 있을 거고 그렇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있을 거고 더 넓히면 아내와 그 아내의 부모님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관계 안에 있는 어떤 역학적인 것 때문에 이게 우스운 일인데도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고부 갈등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이 개인적인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구조 자체가 이 갈등의 씨앗을 키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가부장적인 구조가 가장 이런 문제 원인이죠. 근데 많이 사라지긴 하지 않았나요? 많이 사라지고 많이 이게 변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남아있다? 남아있죠. 사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머리로서는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체득된 몸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시어머니의 상태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태. 며느리는 바뀌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렇죠. 상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깨달은 머리는 이해하지만 내가 보고 자라온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몸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따르지 않는 며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며느리를 이제 B급도 아니라 F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구조 안에서 며느리가 하나의 식구, 하나의 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내에서 기능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시어머니도 며느리였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도 며느리였죠. 네. 하지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 자신의 이 구조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 바뀌면 위치가 바뀌면 그 역할을 요구하는 건가? 요구하게 되면 내가 했으니까 이제 그걸 잘 뭐랄까요? 그 역할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잊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의 어떤 기능, 자신의 역할만 이제 생각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별난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라고 이제 자문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며느리라는 단어가 아들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고 15세기 문헌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정말 오래된 말이긴 해요. 15세기 문헌에도 나와요? 네. 하지만 단순히 그 아들의 아내라는 그 관계를 지칭하는 이외에도 뭔가 맡은 업무가 있는 어떤 업무 분장된 지위로 보이기도 하는데 영화 속에서도 이제 며느리 역할을 일컬으면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 식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시아버지 생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처럼 이제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고 사회에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는 말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역할이나 그 함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분은 복장이 터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밌게 보실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라서 한번 추석 연휴 때 영화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부간의 갈등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준 다큐멘터리 B급 며느리 만나봤는데 저도 이 다큐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됐는데 B급 며느리 내용과는 다르게 이번 명절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또 우리 컬처 식구님들 모두 평안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책으로 넘어갑니다. 청년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도 신바님과 함께 명절에 좀 맞춘 책을 가져왔고요. 신바님 영화는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중요한 대상이라면 저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그 수많은 압박감과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 청년, 그 청년의 입장에서 오늘 책을 좀 골라왔습니다. 뭐 취업은 했니? 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렇죠. 우리가 듣게 되는. 그렇죠. 네. 벌써부터 약간 숨이 막히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 명절이라고 하면 정말 다른 경험, 다른 세대의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톤도 언어도 예를 들어 경상도 삼촌과 수도권의 조카가 만난다라고 하면 그 언어의 격차가 너무 세잖아요. 그죠. 너무 세잖아요. 이 모든 나오는 언어의 갈등을 부드럽게 보듬어줄 수 있는 책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논어인데요. 논어요? 아마 논어라고 하면 다들 아실 텐데 그 읽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벌써 졸린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러운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어를 통해서 이 명절 어떻게 좀 행복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나름의 처세에 대한 방법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처세. 네, 좋습니다.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은 어떻게 쓰이게 된 책입니까? 네, 일단 뭐 논어는 공자가 쓴 책입니다. 공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해설서가 좀 담기는 절 다들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가져온 책은 그 한자 문화권에서 되게 좀 석학이라고 얘기되는 난화이진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번역한 걸 가져왔는데 난화이진 선생이 했던 강연의 그대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내용이 좀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어가 좀 저도 늘 공부를 하고 싶지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멀리 하고 있는데 이번 책은 참 쉽게 재밌게 읽었고요. 문장들이 아주 담백하고 또 친숙하기 때문에 KTX나 혹은 그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가볍게 읽으면 좋을 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좀 보면서 삶에 대한 통찰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대화법을 쓰시라라는 것만 좀 발췌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 보죠. 앞서 설명처럼 당장 이번 추석 때 쓸 수 있는 문장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이제 상황을 좀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상황을 가정해 보면 네. 이제 우리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큰 상을 펴고 거기에 다양한 전과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친척 어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앉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당숙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직장생활은 어떤지 쭉 물어봅니다. 이럴 때 논어의 구절을 외우시면 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너 먹고 사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삼촌, 군자는 돌을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버는 거 힘들어. 너 그렇게 살면 돈 못 벌어 얘기를 하면 고모부, 군자는 돌을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이번에 우리 논어를 통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공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렇죠. 받아쳐라. 그렇죠. 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군자의 태도로서 나의 오늘 현실에 대한 문제를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 같아. 네. 눈이 약간 지그시 감아줘야 됩니다. 지그시 감아주고 그리고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곤궁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합니다.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에 지금 뚜렷한 뭔가 성과를 얘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어질고 공공한 상황에서 나는 어지러야 한다. 뭔가 친척이 아주 집요하게 캐묻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공자의 언어로 이 상황을 돌파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약간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얘가 뭐 잘못 먹었나? 근데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논어의 구절이니까 이렇게 받아치면 그렇죠. 내가 하고 하실 거예요. 싶어하는 말도 전달할 수 있고 적절히 이제 방어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까? 또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와 비슷한 또래가 모이잖아요. 만약에 저와 국제 아나운서가 사촌입니다. 네, 근데 국제 아나운서는 정규직 아나운서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엄마나 저희 아버지가 와서 제일이는 이번에 취직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눈을 감고 수리부작 신이호고라고 외치면 됩니다. 무슨 주술 외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계승하되 창작하지 않았다라는 공자의 구절인데 한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과연 있는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그냥 나는 작은 숟가락 하나 올린 것이다. 큰 흐름에 나는 작은 것 하나 성과를 덧댄 것밖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의 큰 흐름 앞에 작은 성과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표현인데요. 옆에서 누가 성과를 낸 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면 작은 성과다라는 걸로 친척에 누군가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또 비껴갈 수 있습니다. 수리부작 신이호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또 있죠. 재밌는데? 네,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조금 현대적으로 푼 문장도 있어요. 혁신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 혁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결과를 기대하곤 하는데 결국 우리의 방향성은 어떤 기존에 있는 걸 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잘 조합하는 게 혁신이다라는 걸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또 이렇게 어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하는 것은 세상에 설명되지 않지만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나의 방향성이다. 응원해달라. 이렇게 또 나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한 연후지송 백지후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문장인데 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든다는 걸 알 수 있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리면 안 된다. 쉬이 내리면 안 된다라는 문장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론이 아직 안 났다. 좀 더 지켜봐 달라. 나가 언제 시들지 아직 모른다. 라는 문장을 세한 연후지송 백지후조야입니다. 라고 친척 어른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이건 좋은데? 오늘의 기준으로 나의 성과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런 문장을 또 외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떤 활용정점으로 마지막으로 공자가요. 네.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여러 그 국가를 떠돕니다. 그리고 그때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계속 자기의 어떤 가르침을 팔기 위해서 국가를 떠돌았던 게 공자였어요. 공자도 나는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좌절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너희들만 남게 되었구나라는 한탄으로 본인의 삶의 끝에까지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공자조차도 그 하나의 삶 안에서 성과를 내는 시기에는 좀 많이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시기는 모두가 다 다른 법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공자를 좀 빗대서 논어를 빗대서 하면서 이 나를 압박하는 이 어떤 명절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나로서 어떤 이 구자를 외치면서 나를 중심으로 이 분위기를 좀 다시 바꿔나가면서 이번 명절 추석을 좀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은 뭐 청년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또 우리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네. 또 청년님께서 세 개의 뭐라 해야 될까요? 문장이라 해야 되나? 네. 네, 준비하는데 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이 위유, 허이 위영. 선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다면 한결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비었으면서 가득한 척하고 가난하면서 부유한 척을 하면 항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부하 원지유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멀다고 하겠느냐. 오불시 고예 나는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주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저 명절에 대한 개념을 쭉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보면 참 여러 허례허식이 충돌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우리가 흔히 너무 큰 제사나 이런 방식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 이렇게 성공했어, 잘났어라는 이야기도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나운서 읽어주셨던 망의 비유, 허의 위영. 그러니까 선인이라는 게 참 좋은 사람, 선생이라고 해석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을 우리가 만나볼 수 없더라도 성공한 이야기를 좀 꺼내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만나는데 참 한결같은 어떤 삶 그런 이야기 태도 그런 게 오히려 좀 친척단에 잘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 신바님의 읽어주셨던 부하 원지유 부분인데 이게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멀다고 하겠느냐는 문장에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나 이번에 멀어서 못 갈 것 같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린 정말 원가족을 그리워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한 번쯤 나는 누굴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멀다고 하겠느냐라는 지금 약간 꾸짖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느낌이. 그걸 좀 가져왔고 오불시 고예 나는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주가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 자기 합리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나의 재주와 세상에서 등용되는 것은 별개다라는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재주와 쓰임을 지금 당장 세상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내 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자의 이 언어를 마지막으로
이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 혹은 친척을 만나러 갈 청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이 공자의 언어, 논어의 언어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청년님께서 여러 문장과 이제 표현들을 갖고 오셨는데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걸 외우셔서 네. 다음 주 추석을 네. 비장한 마음으로 친척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운맛과 순한맛 골고루 만나본 느낌인데 B급 며느리 또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렇게 책과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자, 명절이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되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쉬면서 피로해소 회복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